서울의 낡은 동네 회색빛 담벼락 사이로 희미하게 새벽이 스며들고 있었다. 한결과 한솔 쌍둥이 남매의 15번째 생일 아침은 특별할 것 없이 조용하게 시작되었다. 그들이 사는 작은 2층 집은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마치 거대한 도시의 소음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려는 듯 웅크리고 있었다. 남매는 태어날 때부터 그들을 돌봐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한결은 자신의 방 온갖 부품과 전선으로 어지러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낡은 노트북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화면에는 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는 며칠째 풀리지 않던 공공보안 시스템의 가상 방화벽을 해체하는 중이었다. 불법적인 의도는 없었다. 그저 그 견고한 논리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 자체에서 희열을 느낄 뿐이었다. 반면 창가에 기대앉은 한솔은 동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골목길을 오가는 사람들의 작은 습관 표정의 미세한 변화, 그리고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관계망을 좇고 있었다. 그녀는 아침 신문을 배달하는 아저씨가 오늘따라 3분 늦었다는 것, 그리고 그의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무겁다는 사실로부터 간밤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했다. 그녀에게 세상은 거대한 심리 퍼즐과도 같았다.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할머니는 미역국과 작은 케이크를 내놓았다. 생일 축하한다 내 새끼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쌍둥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감사함을 표했다. 그들에게 생일은 요란한 축하보다는 서로의 존재를 조용히 확인하는 날에 가까웠다. 한결과 한솔은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특별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낡은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아침 일찍 찾아올 손님은 없었다.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현관으로 나갔고 잠시 후 손에 자그마한 소포 상자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발신인의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은 무채색의 상자였다. 오직 수신인 칸에 한결 한솔에게라고 인쇄된 글씨만이 선명했다. 할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이게 대체 어디서 온 물건이람?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쌍둥이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한결은 상자를 받아들고 무게를 가늠했다. 크기에 비해 묵직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흔들어 보았지만 안에서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속이 꽉 찬 쇠덩이 같았다. 한솔은 상자의 포장지를 유심히 살폈다. 완벽하게 각이 잡힌 포장 칼로 자른 듯 매끄러운 테이프의 단면. 일반적인 택배 포장과는 차원이 달랐다. 누군가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 보냈어요. 혹은 기계가 포장했거나. 그녀의 말에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상자를 가져가 책상 위 어지러운 부품들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그것을 올려놓았다. 포장지를 벗겨내자 나타난 것은 검은색의 정육면체 상자였다. 표면에는 어떤 문이나 글자도 없었다. 마치 빛조차 흡수할 것처럼 깊고 매끄러운 검은색이었다. 한결은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상자를 열려고 시도했지만 이음새 하나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하나의 덩어리로 주조된 것 같았다. 그는 특수 제작한 소형 스캐너를 가져와 상자의 내부를 투시하려 했지만 화면에는 의미 없는 노이즈만 가득했다. 그때 조용히 지켜보던 한솔이 입을 열었다. 오빠 힘으로 여는 게 아닐 거야. 이건 물리적인 상자가 아니라 문제 그 자체인 것 같아. 그녀는 손가락으로 상자의 표면을 천천히 쓸었다. 그녀의 섬세한 감각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홈들과 질감의 차이를 감지해냈다. 표면은 6개의 면이 모두 다른 패턴의 요철로 뒤덮여 있었다. 한결은 한솔의 말을 듣고 관점을 바꿨다.
이것이 만약 잠금 장치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퍼즐이라면 그는 상자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열 감지 카메라로 표면을 비추자 특정 부분들에서 미세한 온도 차이가 나타났다. 사람의 손이 닿았을 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온도 변화와는 달랐다. 마치 내부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 쌍둥이는 그때부터 몇 시간 동안 말없이 큐브에 집중했다. 한결은 기술적인 접근을, 한솔은 심리적이고 패턴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한결이 내부 구조와 에너지 흐름을 분석하면 한솔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패턴의 의미와 순서를 추론했다. 그것은 완벽한 협업이었다. 마치 두 개의 뇌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완벽하게 동기화된 것처럼 보였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한솔이 마침내 규칙을 발견했다. 이건 미로야. 시작점과 끝점이 있어. 각 면의 패턴은 다음 면으로 넘어가는 열쇠고 잘못된 순서로 누르면 모든 게 초기화되는 거야. 그녀는 특정 패턴을 가리키며 말했다. 한결은 즉시 그녀가 말한 순서대로 큐브의 표면을 누르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닿을 때마다 큐브는 낮은 진동과 함께 희미한 빛을 뿜어냈다. 마지막 순서에 압력을 가하자 큐브의 한쪽 면이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열렸다. 내부에는 검은 벨벳 위에 놓인 작은 금속 플레이트와 구형 데이터 칩 하나가 전부였다. 허무할 정도로 단출한 내용물이었다. 하지만 쌍둥이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평범한 물건이 아님을 알았다. 그들의 심장이 동시에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미지의 존재가 보낸 첫 번째 메시지였다. 한결은 조심스럽게 데이터 칩을 집어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잠시 후 화면에 단 한 줄의 문장이 나타났다.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되어 있었다. 그는 즉시 해독 작업에 착수했다. 그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폭풍처럼 움직이기 시작했고 방 안에는 긴장된 침묵과 타자 소리만이 가득했다. 그 사이 한솔은 금속 플레이트를 들고 빛에 비춰보았다. 플레이트 표면에는 아주 미세한 글씨로 좌표가 새겨져 있었다. 서울 시내의 특정 위치를 가리키는 숫자들의 나열이었다. 그녀는 지도를 펼쳐 그 좌표를 확인했다. 용산구의 한복판 하지만 동시에 온갖 우범지대와 낡은 시장이 뒤섞인 아이들이 발을 들여서는 안 될 곳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명백한 초대장이자 시험이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한결이 암호를 풀어냈다. 화면에 나타난 문장은 짧고 차가웠다. 나를 찾을 수 있다면 찾아봐. 그 아래에는 금속 플레이트에 새겨진 것과 동일한 좌표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 쌍둥이의 머릿속에 동시에 그 단어가 떠올랐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할머니는 아버지가 아주 먼 곳으로 떠났다고만 말해줄 뿐이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들의 삶에서 완벽하게 지워졌던 그림자. 그 그림자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방식이 너무나도 기이했다. 따뜻한 편지 한 장이 아닌 차가운 암호와 위험한 장소의 좌표라니. 이것은 재회가 아니라 마치 거대한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다. 한결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굳어 있었고 한솔은 창밖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조용했던 세상에 거대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더 이상 평범한 학생으로 할머니의 손주로 살아갈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들 앞에 놓인 길은 미지의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다. 쌍둥이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억누를 수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문제를 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문제를 풀 준비가 되어 있었다. 15년간의 기다림은 끝났다. 이제 그들이 움직일 차례였다. 방문 틈으로 걱정스럽게
그들을 지켜보던 할머니의 눈에 희미한 물기가 어렸다. 그녀는 이날이 언젠가 올 것이라고 예감하고 있었다. 쌍둥이가 할머니에게는 학교 과제를 위해 도서관에 다녀오겠다고 둘러댄 후 집을 나섰다. 그들의 발걸음은 그러나 도서관이 아닌 금속 플레이트에 새겨진 좌표를 향하고 있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도착한 용산의 한 구역은 그들이 이제껏 살아온 조용한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거리는 저속한 네온사인으로 번쩍였고 어둠 속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욕망들이 끈적하게 피어올랐다. 한솔의 눈이 빠르게 주변을 훑었다. 화려하지만 촌스러운 간판들, 취객들의 고성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가는 의심스러운 눈빛의 사내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 일정한 질서를 읽어내고 있었다. 이곳의 공기는 돈과 폭력 그리고 절망의 냄새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언어와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한결은 주머니 속 소형 단말기로 주변의 전파를 스캔했다. 수많은 불법 와이파이 신호와 도청 장치로 의심되는 주파수들이 어지럽게 잡혔다. 감시 카메라는 대부분 낡았고 관리 상태가 엉망이었다. 사각지대도 곳곳에 널려 있었다. 그는 머릿속으로 이 지역의 디지털 지도를 그리며 가장 안전한 이동 경로와 유사시의 탈출로를 계산했다. 물리적인 세계의 혼돈은 그에게 오히려 명확한 데이터로 분석될 뿐이었다. 좌표가 가리키는 지점은 특정 건물이 아니라 여러 유흥업소가 밀집된 블록의 중심부였다. 쌍둥이는 근처 낡은 건물의 비상계단에 몸을 숨기고 1시간 넘게 그곳을 관찰했다. 돈의 흐름, 사람들의 움직임, 그리고 권력의 역학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의 시선은 곧 한 곳으로 모아졌다. 블록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골든 크라운이라는 간판을 단 클럽이었다. 최고급 외제차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고 입구는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남자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 한솔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모든 돈과 사람이 저곳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 우리 아버지가 남긴 좌표가 이곳의 중심을 가리켰다면 바로 저기일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한결도 동의했다. 주변의 모든 통신 트래픽이 저 건물을 중심으로 증폭되고 있어. 평범한 클럽이 아니야. 거대한 서버나 통신시설이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문제는 어떻게 저곳에 들어갈 것인가였다. 15살짜리 아이들이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약점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인 나이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들은 근처 시장에서 가장 낡고 허름한 옷을 구해 입었다. 얼굴에는 일부러 검댕을 묻혀 며칠은 굶은 가출 청소년처럼 보이도록 꾸몄다. 순식간에 평범한 학생의 모습은 사라지고 도시의 어둠 속으로 스며든 길, 잃은 영혼의 모습이 나타났다. 계획은 간단했다. 한솔이 정문에서 소란을 피워 시선을 끄는 동안 한결은 경비가 소홀해진 뒷골목의 직원 출입구를 통해 잠입한다. 목표는 클럽의 통제실 혹은 관리자의 사무실을 찾아 정보를 빼내는 것이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들은 짧게 눈빛을 교환했다. 수많은 말을 대신하는 그들만의 신호였다. 서로를 믿는다. 한솔은 심호흡을 하고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클럽 입구에 경비원에게 다가가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아저씨, 배고파요. 뭐라도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가늘게 떨렸고 커다란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경비원들은 귀찮다는 듯 그녀를 떼어내려 했지만 한솔은 끈질기게 매달렸다. 일이라도 시켜주세요. 청소든 뭐든 다 잘할 수 있어요. 경비원들의 시선이 온통 한솔에게 쏠린 그 순간 한결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담벼락을 타고 넘어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통 뒤에
몸을 숨겼다. 마침 담배를 피우러 나온 직원이 무심코 열어둔 직원 출입문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단 몇 초의 기회였다. 그는 바람처럼 달려 문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성공이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 쳤지만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클럽 내부는 바깥과는 또 다른 혼돈의 세계였다. 귀를 찢는 음악 소리, 담배 연기와 값싼 향수가 뒤섞인 역한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그를 덮쳤다. 그는 재빨리 직원용 복도로 몸을 숨기고 미리 파악해둔 건물의 구조를 떠올리며 움직였다. 그의 목표는 이 소굴의 심장부였다. 그는 벽에 부착된 랜선을 따라가며 중앙 서버실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한편 한솔의 연기는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그녀의 솔 안에 결국 최 실장이라고 불리는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기름진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빗어 넘기고 몸에 맞지 않는 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였다. 그는 사람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가치를 매기는 듯한 불쾌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웬 소란이야? 이 꼬맹이는 또 뭐야? 그의 목소리에는 권태와 짜증이 섞여 있었다. 한솔은 그가 바로 이 구역의 지배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제발요. 뭐든지 할게요. 최 실장은 잠시 그녀를 뜯어보더니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눈빛이 쓸만하군. 좋아, 따라와. 네가 얼마나 쓸모 있는지 한번 보자. 그는 한솔을 클럽 안으로 이끌었다. 경비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그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최 실장은 한솔을 VIP들이 사용하는 카드게임 룸으로 데려갔다. 그는 자리에 앉아 카드 덱을 섞으며 그녀를 시험했다. 너 쌤은 좀 할 줄 아나. 한솔은 그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일부러 어수룩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딜러가 카드를 나누는 모습을 놓치지 않고 기억했다. 그녀는 자신의 천재적인 기억력과 관찰력을 이용해 게임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몇 판을 일부러 져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최 실장이 블러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꿰뚫어보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 돈을 전부 거시면 안 돼요. 최 실장은 코웃음을 쳤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이상한 확신을 읽고는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그리고 그 망설임 때문에 그는 판돈을 모두 잃었다. 그는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한솔을 쳐다보았다. 네가 이걸 어떻게... 한솔은 그저 겁먹은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그녀가 최 실장의 주의를 완벽하게 끄는 데 성공한 순간 한결은 마침내 관리자 사무실을 찾아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낡은 디지털 도어록은 그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는 단 몇 초 만에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실은 주인의 성격을 반영하듯 어수선하고 저속했다. 그는 곧장 컴퓨터로 다가가 외장 드라이브를 연결하고 데이터 복제를 시작했다. 파일이 복제되는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책상 위 서류들을 빠르게 훑었다. 대부분은 주류 거래 장부였지만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파일이 있었다. Z 프로젝트 지원금 내역. 그는 파일을 펼쳤다. 그 안에는 제니스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름과 함께 거액의 자금이 정기적으로 이 클럽으로 흘러들어온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흔적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순간이었다. 데이터 복제가 거의 끝나갈 무렵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최 실장이 누군가와 대화하며 사무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한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재빨리 외장 드라이브를 뽑아 주머니에 넣고 창문을 열었다. 3층 높이였지만 창문 바로 아래에는 복잡한 배관들이 얽혀 있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창틀을 넘어 배관을 붙잡고 소리 없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같은 시각 한솔은 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최 실장의 눈빛이 단순한 흥미에서
의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너 같은 꼬마가 우연히 여길 찾아왔을 리가 없지. 솔직히 말해, 누가 보냈어? 그가 한솔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 순간 클럽 전체의 조명이 깜빡거리더니 이내 암흑으로 변했다. 한결이 탈출 직전 건물의 주 전원 차단기에 작은 과부하를 일으킨 것이다. 클럽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솔은 그 혼란을 틈타 최 실장의 손을 뿌리치고 군중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는 미리 파악해둔 비상구로 향해 달렸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비명과 욕설이 뒤섞였다. 그녀는 넘어지고 밟히면서도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마침내 비상구 문을 열고 뒷골목의 축축한 공기를 마셨을 때 그녀의 온몸은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다가왔다. 한결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한솔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뒤에서 최 실장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저 꼬맹이들 잡아. 하지만 쌍둥이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그들은 미로 같은 골목길을 몇 번이나 꺾고 나서야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멈춰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들은 서로의 모습을 보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엉망진창인 몰골이었지만 그들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한결은 주머니에서 외장 드라이브를 꺼내 보였다. 찾았어. 제니스 코퍼레이션. 그리고 아버지의 프로젝트 이름. 그들의 아버지는 단순한 실종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기업과 손을 잡고 이런 어두운 세계에 자금을 대는 인물이었다. 진실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최 실장의 사무실에서 빼낸 데이터는 쌍둥이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들이 은신처로 삼은 24시간 운영되는 낡은 도서관 구석에서 한결은 노트북 화면에 떠오른 암호화된 파일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복잡한 문자열들이 해체되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단순한 자금 거래 내역이 아니었다. 거대한 악의가 구체적인 숫자로 기록된 장부였다. 파일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제니스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름의 거대 기술 기업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그들이 방문했던 불법 클럽뿐만 아니라 수도 곳곳의 어두운 조직들에게 꾸준히 지원하고 있었다. 모든 자금의 흐름 끝에는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라는 의문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었다. 마치 모든 악의 근원이 그 프로젝트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솔은 한결의 어깨너머로 화면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제니스 코퍼레이션.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중 하나야. 클린한 이미지로 유명한 곳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가늘게 떨렸다. 아버지는 대체 이런 회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그리고 이 프로메테스라는 건 또 뭐고? 모든 질문의 끝은 다시 그들의 아버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지의 존재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이제 다음 목표가 명확해졌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제니스 코퍼레이션의 본사 강남 테헤란로의 심장부에 우뚝 솟은 유리와 강철의 성체였다. 이전의 불법 클럽과는 차원이 다른 상대였다. 그곳은 물리적인 경비뿐만 아니라 국가정보기관의 버금가는 최첨단 디지털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받고 있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 작전은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어야 했다. 한결은 디지털 세계에서, 한솔은 현실 세계에서 동시에 성벽을 공략하기로 했다. 한결은 제니스의 내부 서버에 침투하여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실체를 파악하는 역할을, 한솔은 제니스 본사 주변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혹시 모를 물리적 침투의 기회를 엿보는 역할을 맡았다. 이것은 서로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한결은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 일부러 가장 혼잡하고 보안이 허술한 장소를 선택했다. 대학가의 한 지하에 위치한 PC방이었다. 담배 연기와 라면 냄새,
그리고 게임 소음이 뒤섞인 혼돈의 공간. 그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여러 단계의 가상 프록시 서버를 경유하며 제니스의 방화벽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마치 지저분한 골목에서 최첨단 요새의 성문을 두드리는 기사와도 같았다. 제니스의 보안 시스템, 코드네임 이지스는 소문대로 강력했다. 단순한 방화벽이 아니었다. 침입자의 패턴을 학습하고 역으로 추적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방어 체계였다. 한결의 첫 번째 가상 탐색기는 접근한 지 몇 초 만에 파괴되고 그 흔적이 소멸되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것은 단순한 코딩 싸움이 아니었다. 시스템을 설계한 개발자의 의도를 읽고 그 허점을 파고들어야 하는 심리전이었다. 같은 시각 한솔은 제니스 타워가 마주 보이는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평범한 고등학생처럼 교복을 입고 책상 위에는 문제집을 펼쳐놓았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책이 아닌 건물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사원증 색깔, 걸음걸이 대화할 때의 표정과 제스처를 통해 그들의 소속 부서와 직급, 그리고 현재의 심리 상태까지 유추해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특정 그룹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항상 서둘러 움직이고 대화할 때 주변을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의 사원증은 다른 부서와는 다른 짙은 남색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에서 이 프로젝트라는 단어가 간간히 들려왔다. 프로메테우스. 한솔은 그들이 바로 자신들이 찾고 있는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한편 PC방의 한결은 이지스 시스템의 방어 패턴을 분석하며 끈질기게 공격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수십 개의 가상 신원을 만들어 동시다발적으로 시스템의 여러 지점을 타격했다. 이지스가 한쪽을 막으로 움직이면 다른 쪽의 허점이 드러나는 것을 이용한 교란 작전이었다. 그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키보드 위를 오갔고 모니터에는 그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코드들이 생명체처럼 살아 움직였다. 몇 시간의 끈질긴 공방 끝에 그는 마침내 이지스의 코드 깊숙한 곳에서 아주 미세한 균열을 발견했다. 그것은 시스템의 초기 개발자가 남겨둔 일종의 서명 비상용 백도어와 연결되는 작은 통로였다. 인공지능은 스스로의 완벽함을 의심하지 않기에 이러한 인간적인 실수를 예측하지 못했다. 한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코드를 바이러스처럼 침투시켰다. 성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때 한솔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남색 사원증 33층 서버실 스트레스 심함. 한솔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움직였다. 그녀는 남색 사원증을 목에 건 피곤에 지친 젊은 연구원 앞으로 다가가 일부러 부딪히며 커피를 쏟았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과장되게 사과하며 휴지로 그의 옷을 닦아주었다. 당황한 연구원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 짧은 순간 한솔은 그의 사원증에 적힌 이름과 사진, 그리고 그의 스마트폰 화면에 떠있는 메신저 내용까지 모두 머릿속에 기록했다. 그녀는 그의 불안정한 심리를 이용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내기로 했다. 선배님도 P 프로젝트 때문에 힘드시죠? 저희 팀은 어제도 밤샜어요. 그녀는 마치 같은 회사 인턴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연구원은 의심 없이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말도 마세요. 33층 서버는 왜 그렇게 보안이 까다로운지 결정적인 정보였다. 한솔은 즉시 한결에게 33층 생체 인식 잠금이라는 추가 정보를 보냈다. 이 정보는 한결에게 등대와도 같았다. 그는 제니스의 광활한 내부 네트워크 속에서 망설임 없이 33층 서버를 향해 나아갔다. 그곳은 회사의 다른 모든 데이터와는 완전히 분리된 섬과 같은 곳이었다. 그리고 그 입구는 예상대로 강력한 생체 인식 시스템이 지키고 있었다. 지문과 홍채 정보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했다.
한결은 잠시 고민했지만 곧 해결책을 찾아냈다. 그는 한솔에게 다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지문 데이터가 필요해.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였다. 하지만 한솔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까 그 연구원이 자주 가는 카페를 알아내고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컵에 남은 지문을 특수 필름으로 채취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디지털로 변환할 고해상도 데이터가 필요했다. 쌍둥이는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기로 했다. 한결은 카페 주변에 가짜 무료 와이파이 존을 생성했다. 잠시 후 연구원은 아무 의심 없이 그 와이파이에 접속했다. 그가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 지문인식 센서에 손가락을 올리는 순간 한결의 코드가 스마트폰의 보안 취약점을 파고들어 그의 지문 데이터를 통째로 복제해냈다. 훔쳐낸 지문 데이터는 즉시 한결에게 전송되었다. 그는 그것을 이용해 가상의 생체 신호를 만들어냈고 33층 서버의 잠금 장치는 맥없이 그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서버 내부는 판도라의 상자 그 자체였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실체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것은 전 국민의 개인 정보통신 기록, 금융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특정 인물의 여론을 조작하거나 사회적 생명을 끊어버릴 수 있는 거대한 통제 시스템이었다. 그 모든 파일의 최종 결제란에는 단 하나의 서명만이 존재했다. 회장 칼, 그들의 아버지 권민준의 이니셜이었다. 아버지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처럼 군림하며 대한민국 전체를 자신의 소나귀에 넣으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한결은 손을 떨며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들을 자신의 드라이브로 복사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이지스 시스템이 그의 침입을 감지하고 경보를 울리기 시작했다. 한결은 마지막 파일의 전송이 완료되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모든 연결을 끊었다. 그리고 PC방의 컴퓨터에 남은 자신의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삭제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다. 그는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솔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쌍둥이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아버지를 찾는 아이의 순수한 기대감은 없었다. 대신 거대한 악과 마주한 자의 비장함과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이제 알게 되었다. 이것은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여정이 아니다. 괴물이 되어버린 아버지를 막기 위한 외롭고도 위험한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제니스 코퍼레이션의 유리 성벽 안에서 가져온 데이터는 심연 그 자체였다. 쌍둥이는 하룻밤 사이에 몇 번이나 은신처를 옮기며 추적을 피했다. 그들이 새로 자리 잡은 곳은 낡은 대학 도서관에 아무도 찾지 않는 고문서 보관실이었다. 먼지 쌓인 책들 사이에서 노트북의 푸른빛만이 두 아이의 심각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해커와 정보 수집가를 넘어 거대한 음모의 실체와 마주한 탐정이 되어 있었다. 한결은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분석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감시 프로그램을 넘어 도시의 모든 기반 시설과 개인의 삶의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교통금융통신, 의료 기록까지. 마음만 먹으면 한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조작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오만한 기술이었다. 그는 아버지라는 존재에게 경외심과 동시에 깊은 공포를 느꼈다. 한솔은 기술적인 데이터 대신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기록을 파고들었다. 수백 명의 엘리트 연구원들의 프로필과 통신 기록 속에서 그녀는 어떤 패턴 혹은 균열을 찾고 있었다. 아버지의 광기에 동조하지 않았거나 그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 내부에서부터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결국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녀는 믿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낡은 프로젝트 참여자 명단을 천천히 훑어 내려갔다. 그러다 그녀는 한 이름 앞에서 멈췄다. 유진우 박사, 인공지능 윤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자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초기 이론을 설계한 핵심 멤버였다. 그는 아버지 권민준과 프로젝트의 공동 창립자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5년 전의 기록을 마지막으로 갑자기 사라져 있었다. 해고나 이직의 기록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데이터가 깨끗하게 삭제되어 있었다. 한결이 즉시 나섰다. 그는 일반적인 검색으로는 찾을 수 없는 서버의 가장 깊은 곳, 삭제된 데이터의 무덤 속으로 파고들었다. 몇 시간의 복구 작업 끝에 그는 마침내 유진우 박사의 흔적을 찾아냈다. 그는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대해 권민준 회장과 가장 격렬하게 대립했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접속 기록이 끊긴 날 그의 신상 정보에는 해상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고 짧게 기록되어 있었다. 너무나도 전형적인 위장이었다. 쌍둥이는 그가 죽지 않았음을 혹은 죽임을 당했음을 직감했다. 그는 아버지의 비밀을 아는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다. 그들은 유진우의 과거 행적을 쫓기 시작했다. 학술 논문, 언론 인터뷰, 심지어는 오래된 온라인 포럼의 게시글까지. 마침내 한결이 4년 전 소수만이 아는 탐사보도 전문 포럼에 올라온 암호화된 게시글 하나를 발견했다. 작성자는 자신을 진실의 망령이라고 칭하며 거대 기업의 비리를 목격하고 숨어 지내는 Y 박사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그를 찾을 수 있는 단서라며 마치 시와 같은 복잡한 수수께끼를 남겨놓았다. 그것은 일반적인 암호가 아니었다. 서울의 역사 잊혀진 지명, 그리고 오래된 문학작품의 구절들을 엮어 만든 지성과 감성을 모두 시험하는 문제였다. 수수께끼를 푸는 것은 쌍둥이의 협업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한결은 과거의 지도와 역사 데이터를 분석해 수수께끼에 등장하는 장소들의 물리적인 위치를 특정했다. 한솔은 수수께끼에 담긴 작성자의 심리와 문학적 은유를 해석하여 그 장소들을 어떤 순서로 그리고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를 꿰뚫어 보았다. 그들의 추리는 마침내 하나의 지점을 가리켰다. 시간이 멈춘 듯한 서울의 오래된 동네에 자리한 작은 헌책방, 시간의 그늘이었다. 책방은 먼지와 낡은 종이, 냄새로 가득했다. 키가 작고 등이 굽은 안경을 쓴 남자가 조용히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시름을 혼자 짊어진 듯 지치고 무기력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한솔은 그의 눈빛 깊은 곳에 숨겨진 날카로운 지성의 불꽃을 놓치지 않았다. 저 남자가 바로 유진우 박사였다. 쌍둥이는 일부러 책을 고르는 척하며 그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마침내 한결이 그에게 다가가 수수께끼의 마지막 구절에 등장하는 책의 제목을 물었다.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들만이 아는 암호였다. 책방 주인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의 무기력한 표정이 사라지고 경계심 가득한 날카로운 눈빛이 두 아이를 쏘아보았다. 너희는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겉모습과 달리 낮고 단단했다. 한솔이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을 괴롭히던 그림자를 저희도 좇고 있습니다. 그녀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핵심 코드 일부를 적은 쪽지를 그에게 건넸다. 오직 프로젝트의 창시자들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유진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책방 안쪽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문을 열고 고갯짓을 했다. 들어와 책방 뒤편의 작은 공간은 그의 은신처이자 연구실이었다. 사방은 책과 연구 노트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는 문을 잠그고 나서야 경계를 풀고 물었다. 대체 어떻게 나를... 그리고 그 코드를... 쌍둥이는 자신들이 권민준의 아들딸이라는 사실과 아버지를 찾기 위해 시작된 여정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유진우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떨궜다. 그의 얼굴에는 회한과 슬픔, 그리고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역시 그 사람의 자식들이었군. 그는 천천히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한때 권민주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동료였다고 했다. 그들은 순수한 열정으로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처음의 목표는 선했다. 질병 재난 범죄를 예측하고 예방하여 인류를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 하지만 프로젝트가 거대해질수록 권민준의 야망도 함께 비틀리기 시작했다. 그는 시스템을 인류를 위한 도구가 아닌 인류를 통제하는 도구로 보기 시작했다. 그는 스스로가 신이 되어 완벽한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윤리나 인간성이 보이지 않았다. 유진호는 그의 폭주를 막으려 필사적으로 설득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협박뿐이었다. 나와 함께 가거나 혹은 사라지거나. 유진호는 후자를 택했다. 그는 스스로 죽음을 위장하고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운 채 이 헌책방에 숨어들어 언젠가 친구였던 괴물의 폭주를 막을 방법을 연구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이야기를 마친 유진우는 슬픈 눈으로 쌍둥이를 바라보았다. 자네들이 받은 그 큐브,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 그건 우연이 아닐 걸세.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우연을 허용하는 자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자네들의 아버지는 지금 자네들을 시험하고 있는 걸세. 자신의 제국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 거대한 악의를 감당할 만한 그릇인지 시험하는 중이란 말일세. 그의 마지막 말은 쌍둥이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명심하게,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의 뜻을 거스르는 순간, 자네들은 더 이상 그의 자식이 아닐세. 그가 나를 제거하려 했던 것처럼 망설임 없이 자네들을 제거할 걸세.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를 찾는 여정은 이제 아버지가 설계한 거대한 살인시험대 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처절한 생존투쟁으로 변해버렸다. 유진우 박사의 헌책방을 나서는 순간 쌍둥이를 감싸던 공기의 질감이 변했다. 이전까지는 미지의 존재를 추적하는 탐험가였다면 이제 그들은 거대한 사냥꾼의 시야에 들어온 먹잇감이었다. 유진우의 마지막 경고는 그들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설계한 시험대 위에서 그들은 이미 실격패의 경계선에 서 있는지도 몰랐다. 긴장감이 그들의 모든 감각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오래된 동네의 한적한 골목길을 걷던 한솔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오빠 이상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녀의 시선은 길모퉁이에서 신문을 읽는 척하는 남자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10분이 넘도록 같은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있었다. 주차 금지 구역에 아무렇지 않게 서 있는 검은색 배달 트럭, 그리고 평범한 행인들 사이에서 미묘하게 동선을 맞추는 몇몇 사람들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웠다. 한결은 즉시 주머니 속 단말기를 꺼내 전파를 스캔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암호화된 단거리 통신 신호가 자신들을 중심으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덫이 작동한 것이다. 유진우 박사의 책방은 감시당하고 있었고 그들의 방문이 경보를 울린 게 틀림없었다. 더 이상 추상적인 위협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마침내 실체를 드러내고 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 순간 골목의 양쪽 끝에서 검은색 세단 2대가 소리 없이 나타나 길을 막았다. 차문이 열리고 잘 훈련된 움직임으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다. 그들은 동네 건달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감정 없는 눈빛, 일사불란한 움직임. 그들은 제니스 코퍼레이션의 정예보안팀 아버지의 사냥개들이었다. 망설일 시간은 1초도 없었다. 한결과 한솔은 눈빛을 교환하자마자 뒤를 돌아 가장 가까운 좁은 골목으로 몸을 날렸다.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쌍둥이의 등 뒤로 수십 개의 구둣발 소리가 지면을 울리며 따라붙었다. 낡은 주택가 사이의 미로 같은 골목길은 그들에게 유일한 탈출구였다. 한결은 머릿속에 입력된 지도를 바탕으로
최단 경로를 찾아내며 앞서 달렸고, 한솔은 뒤를 돌아보며 추격자들의 전술과 대형을 파악하고 소리쳤다. 3명 오른쪽으로 우회 중이야, 함정이야, 왼쪽으로. 그들은 주변의 모든 것을 무기로 삼았다. 길가에 쌓인 쓰레기통을 걷어차 장애물을 만들고 낡은 건물의 외벽 파이프를 붙잡고 방향을 틀었다. 추격자들이 코너를 도는 순간 한결은 소화기를 집어들어 안전핀을 뽑고 그들을 향해 분사했다. 하얀 분말이 시야를 가린 잠시의 혼란을 틈타 그들은 다시 거리를 벌렸다. 하지만 추격자들은 끈질겼다. 마치 지치지 않는 기계들처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그들을 압박했다. 골목의 끝에서 번화한 재래시장의 입구가 나타났다. 한솔은 망설임 없이 소리쳤다. 저기야, 사람들 속으로. 그들은 인파 속으로 몸을 던졌다. 장을 보는 사람들, 좌판을 벌인 상인들, 뛰어다니는 아이들. 시장의 혼돈은 그들에게 최고의 은신처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들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정장 차림의 추격자들은 인파를 해치며 그들을 쫓느라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 시장을 간신히 빠져나오자 지하철역 입구가 보였다. 도시의 거대한 혈관 속으로 숨어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다. 그들은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개찰구 앞에서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한결이 한솔의 등을 밀어주며 자신도 몸을 날려 가로막대를 뛰어넘었다.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렸지만 뒤돌아볼 여유는 없었다. 그들의 바로 뒤까지 따라붙은 추격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개찰구를 통과했다. 퇴근 시간이 겹친 승강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바로 그때 한결의 머릿속에 새로운 계획이 떠올랐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빠르게 코드를 입력했다. 잠시 후 역 전체의 스피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긴급 공지, 4호선 선로의 문제 발생, 운행이 잠정 중단됩니다. 동시에 모든 전광판의 행선지 정보가 뒤죽박죽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승강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의 불평과 고함이 뒤섞였다. 추격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바로 그 틈을 타 쌍둥이는 반대편 승강장으로 들어오는 열차를 향해 몸을 날렸다. 스크린 도어가 닫히기 직전 그들은 간신히 열차에 몸을 실었다. 문이 닫히고 열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승강장에 남겨진 추격자들의 분노에 찬 얼굴이 창밖으로 멀어져 갔다. 열차 안에서 쌍둥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잠시나마 안전을 확보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솔의 시선이 객차 구석에서 조는 척하는 한 남자에게 꽂혔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스마트폰을 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창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좇고 있었다. 열차 안에도 감시자가 있었다. 그 순간 한결의 머릿속에 불길한 가설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단말기를 꺼내 다시 스캔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주변이 아닌 바로 자신들을 향해서였다. 이내 그는 원인을 찾아냈다. 한솔의 재킷 옷깃 안쪽에 아주 작은 쌀알보다도 작은 크기의 마이크로 발신기가 부착되어 있었다. 지난번 제니스 앞에서 커피를 쏟았던 그 연구원, 그 우연을 가장한 접촉은 사실 추적 장치를 부착하기 위한 계획된 함정이었던 것이다. 소름이 끼쳤다. 아버지는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며 그들이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도록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추격전 역시 그들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한 또 다른 과제에 불과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이대로 도망만 다녀서는 절대 이길 수 없었다. 그들은 다음 역에서 내렸다. 서울에서 가장 복잡하고 혼잡한 곳 남대문 시장이었다. 발신기를 제거하고 완벽하게 시야에서 사라지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다. 한결이 빠르게 계획을 세웠다.
시장의 중앙 전력 차단기 위치를 파악했어. 내가 신호를 주면 5분간 정전을 일으킬 거야. 그 틈에 발신기가 달린 옷을 버리고 군중 속으로 사라져야 해. 한솔은 고개를 끄덕이고 곧장 시장의 노점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는 것과 비슷한 디자인의 값싼 재킷 여러 벌을 샀다. 위장 작전을 위한 준비물이었다. 추격자들이 역에서 내려 그들을 향해 다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그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은 위압적이었다. 쌍둥이는 시장의 가장 혼잡한 구역으로 추격자들을 유인했다. 마침내 한결의 신호가 왔다. 그가 시장 골목의 낡은 배전반을 조작하는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시장의 절반이 암흑에 휩싸였다. 사람들의 비명과 혼란이 시장을 가득 메웠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한솔은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미리 사둔 재킷 더미와 섞어버렸다. 그리고는 그 옷 뭉치를 마침 옆을 지나가던 배달용 카트에 짐더미 위로 던져버렸다. 모든 것은 단 몇 초 만에 일어났다. 추격자들이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이 발신기로부터 자유로워진 쌍둥이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몸을 돌려 인파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잠시 후 시장의 불이 하나둘 다시 켜졌을 때 그곳에는 당황한 표정의 추격자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쌍둥이는 지친 몸을 기댔다. 온몸이 땀과 먼지로 엉망이었고 작은 생채기들이 쓰라렸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사냥감이 사냥꾼에게 방역할 시간이었다. 남대문 시장의 혼란 속에서 유령처럼 빠져나온 쌍둥이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모텔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현금으로 계산한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을 익명의 공간이었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지난 며칠간의 숨가쁜 도주와 추격은 두 아이에게서 소년소녀의 마지막 흔적마저 지워버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혼란 대신 강철처럼 차갑게 벼려진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한결은 낡은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제니스 코퍼레이션의 조직도,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데이터 조각들, 그리고 아버지 권민준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모든 정보는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들은 체스판 위의 말에 불과했고 아버지는 체스판 밖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플레이어였다.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한솔이 먼저 침묵을 깼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도망만 쳤어. 그가 파놓은 함정을 피하고 그가 보낸 사냥개들을 따돌리면서. 하지만 이건 그가 원하는 방식이야. 우리가 그의 규칙 안에서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모습을 즐기고 있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나이답지 않게 냉정했다.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 그의 판을 벗어나야 해. 우리가 새로운 판을 짜야만 해.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생각도 같았다. 수비는 끝났어. 이제부터는 공격이야. 그들은 방어적인 태세를 버리고 사냥감에서 사냥꾼으로 역할을 바꾸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상대는 유령과도 같은 존재였다. 권민준 회장은 그 어디에도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가 가장 아끼는 말을 체스판 위에서 직접 공격해야만 했다. 쌍둥이는 다시 제니스의 조직도를 화면에 띄워왔다. 수많은 임원들의 이름과 사진 속에서 그들의 시선은 한 인물에게 고정되었다. 윤상무. 제니스 코퍼레이션의 실질적인 2인자이자 권민준의 가장 충실한 오른팔이었다. 입수한 통신 기록을 분석한 결과 그는 누구보다 야심이 강하고 오만했지만 동시에 권민준 앞에서는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이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다른 임원들과의 경쟁에서 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완벽한 표적이었다. 목표는 윤상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을 열게 하는 미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을 미끼로 던져주어야 했다. 권력, 그리고 경쟁자에 대한 우위. 쌍둥이는 윤상무를 위한 정교한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작전명은 트로이의 목마였다. 한결이 함정의 기술적인 설계를 맡았다. 그는 고도로 위장된 악성 코드를 만들었다. 이 코드는 파괴나 정보 탈취가 목적이 아니었다. 일단 목표의 시스템에 침투하면 소리 없이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을 복제하고 카메라와 마이크를 원격으로 조종하며 모든 기기에 탐지가 불가능한 추적 프로그램을 심는 것이 주된 기능이었다. 마치 살아있는 유령처럼 목표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문제는 이 트로이의 목마를 어떻게 윤상무의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 안에 들여보낼 것인가였다. 한솔이 그 해답을 찾아냈다. 그녀는 윤상무의 사생활과 비밀스러운 습관들을 파고들었다. 그는 제니스의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불신하여 가장 민감한 정보들은 암호화된 개인용 데이터 슬레이트를 통해 특정 퀵서비스 업체로만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완벽한 침투 경로였다. 이제 미끼를 만들 차례였다. 한결은 제니스의 내부 통신망에서 빼낸 정보를 바탕으로 가짜 데이터 파일을 만들었다. 그 파일은 마치 윤상무의 가장 큰 경쟁자인 박전무가 그를 몰아내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밀 장부처럼 보이도록 꾸며졌다. 윤상무의 편집증과 야심을 자극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미끼는 없었다. 그는 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할 것이 분명했다. 며칠 후 쌍둥이는 작전을 실행에 옮겼다. 그들은 윤상무가 이용하는 퀵서비스 기사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그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좁은 골목길에 작은 함정을 설치했다. 고장난 오토바이를 길 한가운데 세워두어 퀵서비스 기사가 잠시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기사가 오토바이를 치우기 위해 잠시 오토바이에서 내린 그 순간 근처 통신설비 점검원으로 위장한 한결이 그의 가방에 접근했다. 모든 것은 단 10초 안에 이루어졌다. 한결은 진짜 데이터 슬레이트와 자신들이 준비한 트로이의 목마가 담긴 가짜 슬레이트를 바꿔치기 했다. 외형과 무게, 심지어는 미세한 스크래치까지 완벽하게 복제한 위조품이었다. 퀵서비스 기사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 제니스 타워로 향했다. 미끼는 성공적으로 던져졌다. 장면은 제니스 타워 최상층 윤상무의 개인 집무실로 전환되었다. 그는 방금 배달된 데이터 슬레이트를 받아들고 그 안에 담긴 파일의 제목을 확인했다. 박전무 비자금 내역.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는 예상대로 제니스의 메인 네트워크가 아닌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개인용 보안 단말기에 슬레이트를 연결했다. 한결이 설계한 함정이 작동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윤상무는 파일에 걸린 암호를 풀기 위해 몇 가지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하지만 그것은 암호가 아니었다. 악성 코드를 활성화시키는 일종의 기폭 장치였다. 그가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하는 순간 서울 외곽 허름한 모텔방의 노트북 화면에 작은 녹색 아이콘이 깜빡였다. 연결 성공. 트로이의 목마가 적의 심장부에서 깨어난 것이다. 쌍둥이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이제 윤상무의 눈과 귀를 갖게 되었다. 단말기의 카메라를 통해 그의 초조한 얼굴이 보였고 마이크를 통해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파일이 열리지 않자 짜증을 내며 슬레이트를 집어던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최고 등급 보안 카드가 복제되었고 그의 스마트폰과 개인 태블릿에는 추적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발가벗겨졌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다음 이틀 동안 쌍둥이는 윤상무의 모든 것을 감시했다. 그들은 그의 비밀스러운 통화와 은밀한 회의를 엿들으며 제니스 내부의 추악한 권력 다툼의 실체를 파악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다. 윤상무는 극도로 보안된 회선을 통해 누군가에게 다급하게 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목소리를 변조했지만 그 비굴한 태도와 공포에 찬 목소리는 상대가 바로 권민준 회장임을 짐작게 했다. 그는 쌍둥이가 벌인 해킹 사건에 대해 보고하며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바로 그 통화에서 그는 결정적인 단어를 언급했다. 만약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1등급 비상사태로 격상될 경우 넥서스에서 직접 대면 보고를 해야 한다는 프로토콜이었다. 넥서스, 모든 것의 중심. 아버지가 숨어있는 성의 이름이 처음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쌍둥이는 이제 마지막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윤상무가 스스로 1등급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넥서스로 달려가게 만들어야 했다. 한결은 복제해둔 윤상무의 보안카드를 이용해 제니스의 가장 깊숙한 서버에 접속했다. 그는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분기별 예상 수익률 보고서에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 하나를 미세하게 바꾸어 놓았다. 누구도 쉽게 눈치챌 수 없지만 시스템 감사에서는 반드시 걸리게 될 치명적인 데이터 조작이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윤상무가 자신의 시스템에서 발생한 이 미세한 변조를 발견하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자신의 최대 라이벌인 박전무의 공격이거나 혹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침입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는 사건이었다. 어느 쪽이든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권민준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모텔방 노트북 화면 속 쌍둥이는 덫에 걸린 사자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쌍둥이가 설치한 함정은 조용했지만 치명적이었다. 서울 외곽의 모텔방 노트북 화면은 제니스타워 최상층 윤상무의 집무실을 비추는 작은 창이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쌍둥이는 숨을 죽인 채 도미노의 첫 조각이 쓰러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쳐놓은 거미줄에 먹잇감이 걸려드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화면 속의 윤상무는 평소와 다름없이 오만한 표정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최고급 원두커피의 향을 음미하며 밤사이 올라온 보고서들을 훑어보던 그의 미간이 갑자기 찌푸려졌다. 그의 개인 단말기 화면에 시스템 전체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경고 메시지가 섬광처럼 깜빡였다. 시스템 무결성 이상 감지, 프로젝트, 프로메테스 재무 핵심 데이터. 그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문제의 원인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분 후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향후 10년간의 수익성을 예측하는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가 미세하게 변조되어 있었다. 그리고 시스템 로그는 그 변경을 승인한 자가 바로 윤상무 자신이며 변경이 이루어진 장소는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그의 개인 보안 단말기라고 가리키고 있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누군가가 그의 가장 깊숙한 성역에 들어와 그의 손으로 직접 반역의 증거를 만들어 놓은 셈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첫 번째로 떠오른 이름은 그의 숙적인 박전무였다. 하지만 아무리 박전무라도 자신의 3중 보안 단말기를 뚫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외부의 침입자 지난번에 그 꼬마 해커들 하지만 그들이 이런 흔적을 남길 리가 없었다. 그의 이성은 혼돈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보고할 수도 없었다. 자신의 가장 비밀스러운 단말기가 뚫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는 권민준 회장의 신임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뻔했다. 그는 이 문제를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했다. 화면 너머로 쌍둥이는 그의 동공이 공포로 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보고 있었다. 꼭두각시를 묶고 있던 첫 번째 실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윤상무는 이성을 잃고 날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개인 보안팀장을 호출해 뺨을 때리며 고함을 질렀다. 내 놈들은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내 안방까지 도둑이 들어왔는데도 몰랐단 말인가. 집무실 안에 값비싼 집기들이 그의 손에 박살이 났다. 쌍둥이는 그의 관계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들의 정교한 계획이 그의 오만함과 편집증을 자극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데이터 변조를 원래대로 되돌리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한결은 그가 건드리는 순간 제니스 전체 서버가 마비되는 논리폭탄을 파일에 심어두었다. 진퇴양난.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자 윤상무는 마침내 마지막 선택을 했다. 그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러나 이제는 유일한 탈출구가 되어버린 선택. 1등급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이었다. 쌍둥이는 화면을 통해 그의 모든 행동을 주시했다. 그는 벽에 걸린 그림 뒤에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서 위성 전화기와 작은 티타늄 합금 서류 가방을 꺼냈다. 그는 위성 전화기에 암호화된 단어를 나열하며 짧게 통화했다. 독수리가 위험에 노출됐다. 둥지로의 귀환을 요청한다. 잠시 후 그는 승인 코드를 받고 전화를 끊었다. 그의 목적지는 명확해졌다. 바로 넥서스였다. 이제부터는 추격전의 이막이었다. 이전처럼 쫓기는 자가 아닌 쫓는 자의 입장에서 벌이는 은밀하고 기술적인 사냥이었다. 윤상무의 스마트폰에 심어둔 추적 프로그램이 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전용 리무진이 아닌 지하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번호판 없는 검은색 밴을 타고 움직였다. 철저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였다. 쌍둥이는 최소한의 장비만을 챙겨 모텔을 나섰다. 그들은 윤상무의 차량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이용해 그를 뒤쫓았다. 서울의 거리는 프로메테스 시스템의 감시망으로 뒤덮여 있었다. 한결은 도시의 교통관제 시스템에 침투해 자신들의 모습이 찍힐 만한 CCTV 카메라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조작하거나 삭제했다. 도시 전체가 그들의 작전을 위한 거대한 체스판이 된 셈이었다. 윤상무의 차량은 쌍둥이의 예상을 벗어났다. 도심을 벗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의 차는 서울의 가장 부유하고 사적인 지역인 평창동의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일반적인 기업이나 건물이 들어설 곳이 아니었다. 그의 차는 마침내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한 건물 앞에서 멈춰 섰다. 제니스의 공식 자산 목록 어디에도 없던 완전히 독립된 건물이었다. 그것은 빌딩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검은 오벨리스크와 같았다. 저층부에는 창문 하나 없었고 매끄러운 외벽은 어떤 빛도 반사하지 않고 흡수하는 듯 했다. 건물의 이름은 없었다. 다만 거대한 강철 정문 옆에 아주 작게 새겨진 문양이 있을 뿐이었다. 쌍둥이가 처음 받았던 큐브의 표면에 새겨져 있던 것과 동일한 복잡하고 기하학적인 문양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마침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저곳이 바로 넥서스 타워였다. 아버지의 제국 그 심장부. 모든 음모가 시작되고 모든 명령이 내려지는 곳. 윤상무를 태운 바엔이 지하 주차장으로 사라지자 육중한 방풍문이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닫혔다. 자신들의 꼭두각시는 왕에게로 달려갔고 그 덕분에 쌍둥이는 왕이 숨어있는 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쌍둥이는 근처의 높은 언덕에 자리를 잡고 넥서스 타워를 관찰했다. 한결의 단말기 화면에는 수많은 보안 장치들이 경고처럼 떠올랐다. 고주파 음향, 센서, 마이크로웨이브 동작 감지기, 외벽 전체를 감싸는 고압 전류망. 제니스 본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벽한 군사 요새였다.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였다. 차가운 밤바람이 쌍둥이의 뺨을 스쳤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멀리서 함정을 파지도 않았다. 그들은 마침내 적의 성문 앞에 섰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저 초롱성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는 것뿐이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면을 위한 가장 위험하고도 가장 중요한 단계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넥서스 타워는 침묵의 요새였다.
쌍둥이는 며칠 밤낮으로 근처 언덕의 은신처에서 거대한 검은 탑을 관찰했다. 성급한 침투는 자살 행위임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제국의 심장이었다. 그들은 건물의 모든 습성을 파악해야만 했다. 마치 살아있는 거대 생명체를 해부하듯 그들은 탑의 모든 것을 분석했다. 한결은 자신의 단말기로 탑이 뿜어내는 미세한 전파 신호와 에너지 흐름을 분석했다. 그는 순찰 드론들의 비행 패턴, 센서들의 스캔 주기, 그리고 특정 시간대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내부 활동의 리듬까지 파악해냈다. 며칠간의 분석 끝에 그는 마침내 탑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을 찾아냈다. 탑의 냉각 시스템과 연결된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오래된 지하 정비용 통로였다. 그곳은 탑의 최신 보안 시스템에서 잊혀진 과거의 유물이었다. 한솔은 인간의 움직임에 집중했다. 극소수의 인원만이 타워를 드나들었다. 그들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었다.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주위를 경계하는 날카로운 눈빛. 그들은 아버지의 신념을 공유하는 광신도 집단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들의 교대 시간을 파악했다. 24시간 철통 경비 속에서도 교대가 이루어지는 새벽 3시 정각에 단 5분 동안 감시 시스템에 아주 미세한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모든 정보가 모여 하나의 계획을 완성했다. 새벽 3시 교대 시간의 공백을 이용해 지하 정비 통로로 침투한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편도 티켓이나 다름없는 위험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다. 마지막 결전을 위해 그들은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작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 쌍둥이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여 정비 통로의 낡은 입구를 찾아냈다. 녹슨 철문을 열자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가 훅 끼쳐왔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통로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더 위험했다. 먼지 쌓인 바닥에는 압력 감지 센서가, 벽에는 적외선 레이저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이곳은 그들의 협업 능력을 시험하는 마지막 무대였다. 한결이 소형 장비로 전자 센서들을 교란시키거나 잠시 무력화시키면 한솔이 그 틈을 타 고기에 가까운 몸놀림으로 물리적인 함정들을 피해 나갔다. 그들은 어떤 대화도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다. 오직 수년간 함께하며 맞춰온 호흡과 눈빛만으로 서로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보조했다. 마침내 통로의 끝 타워에 최하층부와 연결되는 두꺼운 강화 강철 해치 앞에 도착했다. 최신 디지털 잠금 장치가 아닌 복잡한 기계식 퍼즐 자물쇠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 한결은 청진기를 해치에 대고 다이얼을 돌리며 내부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미세한 소리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한솔은 그의 등 뒤에서 접근하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완벽한 경계태세를 유지했다. 마침내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육중한 해치가 안쪽으로 열렸다. 타워의 내부는 외부의 검은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눈이 시리도록 하얀 공간이었다. 차가운 금속과 강화 유리로 이루어진 복도는 마치 거대한 기계의 내부 회로처럼 느껴졌다. 그들이 발을 들여놓는 순간 복도 사방의 벽에서 수십 개의 거미 형태 소형 드론들이 기어나왔다. 치명적인 무기는 아니었지만 전기 충격기와 마취총을 장착한 성가신 자동 방어 시스템이었다. 정면 대결은 무의미했다. 쌍둥이는 즉시 거대한 서버 렉들 사이로 몸을 숨겼다. 한결은 드론들의 통신 주파수를 해킹하여 그들의 시야에 가짜 이미지를 띄우는 교란 작전을 펼쳤다. 그 사이 한솔은 드론들의 움직임 패턴을 파악하고 사각지대를 이용해 다음 구역으로 소리 없이 이동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마지막 드론을 EMP 충격기로 무력화시키고 나서야 그들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타워의 시험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그들이 도착한 다음 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다. 그곳은 그들이 자라온 낡은 동네 할머니와 함께 살던 작은 집을 완벽하게 재현한 홀로그램 공간이었다. 스피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똑같이 복제한 감정 없는 인공지능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선택하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들의 눈앞에 고전적인 트롤리 딜레마가 펼쳐졌다. 하지만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잔인했다. 폭주하는 기차의 선로 위에는 그들을 키워준 할머니가 묶여 있었고 다른 선로 위에는 5명의 낯선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를 희생하여 5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5을 희생하여 하나를 구할 것인가? 이것은 윤리시험을 가장한 아버지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심리적 고문이었다. 한결이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한 솔이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홀로그램을 향해서가 아닌 천장에 숨겨진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우리는 그 전제를 거부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단했다. 우리는 기차를 멈출 3번째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답이다. 그의 잔인한 게임의 규칙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순간 홀로그램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다음 층으로 향하는 문이 열렸다. 마침내 그들은 타워의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인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그 입구는 케르베로스라고 명명된 3중 보안 시스템이 지키고 있었다. 첫째, 권민준 회장의 목소리로 특정 암호를 말해야 하는 음성 인식. 둘째, 윤상무와 같은 최고위급 임원의 홍채와 손바닥 정맥을 동시에 스캔하는 생체 인식. 셋째, 예측이 불가능한 양자 암호키 입력. 불가능에 가까운 방어벽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쌍둥이가 지금까지의 여정에서 모아온 모든 조각들을 맞춰야 하는 마지막 퍼즐이었다. 한결은 과거 윤상무의 통화에서 녹음해둔 권민준의 목소리를 꺼냈다. 그는 인공지능 음성 합성 기술을 이용해 필요한 암호인 프로메테스가 미래다를 완벽하게 재현해냈다. 이어서 그는 윤상무에게서 훔쳐낸 생체 데이터를 휴대용 스캐너에 입력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양자 암호키였다. 그것은 해킹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한결은 그것을 깨는 대신 예측하기로 했다. 그는 타워의 에너지 흐름과 미세한 양자 요동 패턴을 분석하여 암호키 생성이 타워 심장부의 원자시계와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1초 미만의 시간 동안 유효할 암호키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완성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한결의 카운트다운에 맞춰 한솔은 생체인식 스캔과 음성 재생을 동시에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한결은 예측된 양자 암호키를 입력했다. 심장이 멎을 듯한 몇 초의 침묵. 이내 띵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견고했던 엘리베이터의 문이 소리 없이 양쪽으로 열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모든 시험을 통과한 것이다. 쌍둥이는 조용히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상승하는 동안 어떤 방해나 함정도 없었다. 그들은 기술적, 물리적, 그리고 심리적인 모든 관문을 통과하며 자신들이 아버지의 지적 능력과 동등함을 증명해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도덕적으로는 그의 후계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일뿐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그들의 긴 여정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쌍둥이는 넥서스 타워의 최상층 아버지의 공간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곳은 사무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신전과 같았다. 불필요한 모든 것을 덜어낸 극도의 미니멀리즘. 공간의 한쪽 벽면 전체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였고 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신의 시선처럼 펼쳐져 있었다. 발 아래의 불빛들은 마치 그를 위해 존재하는 은하수처럼 반짝였다. 공간의 중앙에 한 남자가 등을 보인 채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단순하지만 그의 몸에 완벽하게 맞춰진 최상급의 수트. 그는 쌍둥이가 들어섰음에도 바로 돌아보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그 침묵은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저 남자가 바로 그들의 아버지 세상의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권민준 회장이었다. 어서 와라.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위엄이 있었으며 한결이 합성했던 것과 똑같았다. 절대적인 권위에 익숙한 자의 음성이었다. 솔직히 말해 내 예상을 뛰어넘었구나. 특히 마지막 심리 테스트는 너희가 분명 흔들릴 것이라 생각했지. 그는 마침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모습은 괴물이 아니었다. 지적이고 날카로운 쌍둥이에 눈과 똑같은 눈을 가진 잘생긴 남자였다. 자신들의 얼굴이 저 남자에게서 겹쳐 보인다는 사실은 쌍둥이에게 깊은 혼란을 주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버지로서의 따뜻함 대신 잘 만들어진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차가운 평가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놀라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워 보였다. 마치 오랫동안 설계한 복잡한 실험이 마침내 원하는 결과를 낸 것처럼 먼저 입을 연 것은 한솔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질문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어째서죠? 왜 이런 잔인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불러냈는지, 왜 모든 것이 시험이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그들 여정의 근원적인 질문이었다. 권민주는 얇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가 보는 세상은 혼돈과 비효율, 그리고 저급한 감정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 인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진정한 질서와 진보를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손의 인도가 필요하다고 그는 믿었다. 그 손이 바로 자신이며 그의 도구가 프로메테스 시스템이었다. 그는 유진우 박사의 경고가 모두 사실이었음을 시인했다. 쌍둥이의 삶 전체가 그의 관찰 아래 있었다. 그들이 자란 보육원 그들을 돌봐준 할머니 그들이 받은 교육까지. 모든 것이 멀리서 세심하게 관리되고 통제된 환경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판도라 큐브는 그들의 성인식이자 이 거대한 시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는 쌍둥이의 여정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각 단계의 목적을 설명했다. 범죄 소굴은 무법지대에서의 적응력을, 제니스 코퍼레이션은 기술적 사회적 침투 능력을, 추격전은 극한의 압박 속에서의 용기와 지략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유진우 박사를 만난 것은 감성과 진실을 분별하는 능력을, 그리고 이 넥서스 타워는 그들의 모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마지막 시험이었다. 그의 말에는 어떤 죄책감도 망설임도 없었다. 그리고 너희는 합격했다. 그가 선언했다. 아주 훌륭하게 너희가 내 피를 물려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어. 너희는 양이 아니다. 나처럼 늑대다. 그는 발 아래의 도시를 손으로 가리켰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거대한 기계다. 결함투성이의 비효율적인 기계지. 하지만 나에게는 이 기계를 완벽하게 만들 힘이 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나를 돕게 될 것이다. 그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졌다. 그는 단순히 그들이 자신의 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했다. 그는 쌍둥이에게 기술과 금융 정치를 넘어선 과거의 그 어떤 왕도 상상하지 못했던 절대적인 권력을 약속했다.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을 그들의 뜻대로 재설계하고 새로운 시대의 설계자가 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쌍둥이는 각자 내면의 깊은 갈등에 휩싸였다. 논리의 화신인 한결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아버지의 말에는 무서운 합리성이 있었다. 세상은 실제로 혼돈스럽다. 프로메테스의 힘이 있다면 빈곤 질병 전쟁과 같은 인류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었다. 그것은 궁극의 지적 도전이자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하지만 공감의 화신인 한솔은 그 거대한 계획의 이면에 깔린 인간적인 희생을 보았다. 그녀는 그들의 여정에서 스쳐 지나간 수많은 얼굴들을 떠올렸다. 절망에 빠진 도박꾼들,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제니스의 연구원, 유진우 박사의 눈에 서린 공포,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키워준 할머니의 얼굴. 그녀에게 아버지가 말하는 완벽한 세상은 수백만 명의 자유와 눈물을 대가로 지어진 황금 감옥일 뿐이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한 소리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틀렸어요. 세상은 당신이 수리해야 할 기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에요.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그녀의 단호한 말에 한결은 아버지의 차가운 눈과 동생의 불타는 눈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선택을 내렸다. 그는 조용히 한솔의 옆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세상은 질서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명료했다. 그것은 감옥일 뿐이죠. 우리는 당신의 간수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 순간 권민준의 자랑스럽던 미소가 처음으로 사라졌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감이 떠올랐다. 마치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작품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한 장인과 같은 표정이었다. 유감이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너희가 다를 줄 알았다. 이해할 줄 알았지. 감상주의는 이 세상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약점이다.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대화는 끝났다. 제안은 거절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결과뿐이었다. 권민주는 자신의 뜻을 거역한 자식들에게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너희는 마지막 시험에서 불합격했다. 가장 중요한 시험, 바로 충성심이라는 시험에서 말이다. 그리고 불합격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 그가 책상 위의 버튼을 가볍게 누르자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펜트하우스의 모든 출구가 봉쇄되었다. 벽에 숨겨진 패널들이 열리며 중무장한 보안 요원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쌍둥이는 이제 사자의 소굴에 완벽하게 갇혀버렸다. 넥서스 타워의 펜트하우스는 순식간에 차가운 감옥으로 변했다. 육중한 강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쌍둥이의 마지막 퇴로가 끊어졌음을 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사방의 벽에서 나타난 중무장한 보안 요원들은 한치의 감정도 없는 눈빛으로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들의 손에 들린 총구는 두 아이에게 자비 없는 결말을 예고하고 있었다. 권민주는 옥좌에 앉은 왕처럼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흠집난 작품을 바라보는 듯 단 차가운 실망감만이 감돌았다. 그는 나지막이 명령을 내렸다. 아이들을 성소로 옮겨라. 그곳에서 재교육을 시작한다. 성소. 그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단어였다. 아마도 그의 뜻을 거역한 자들을 위한 세뇌시설이거나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감옥일 터였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수적으로 물리적으로 완벽한 열쇠에 놓여 있었다. 아버지의 거대한 힘 앞에 두 아이의 천재성은 무력해 보였다. 보안 요원들이 그들의 팔을 잡기 위해 다가오는 순간 한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경멸과 연민이 섞인 눈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우릴 시험했죠. 맞아요.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하지만 당신이 잊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역시 당신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걸. 그 말과 함께 한결은 손목에 찬 작은 단말기의 화면을 활성화시켰다. 권민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한결은 그의 반응을 즐기듯 말을 이었다. 이 타워에 들어오면서 저는 단순히 보안 시스템을 뚫기만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건물의 모든 신경망을 스캔하고 그 심장부에 작은 선물을 심어뒀죠. 그가 말하는 심장부는 바로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메인 서버였다. 그는 마지막 관문이었던 케르베로스 시스템을 통과하는 순간 관리자 권한을 잠시 탈취하여 자신이 만든 논리폭탄을 서버의 가장 깊은 곳에 설치했던 것이다. 그것은 파괴를 위한 바이러스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기 위한 거대한 확성기였다. 한솔이 그의 옆에서 최후 통첩을 날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세요.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당신의 통제에 있는 모든 이들을 풀어주세요. 그것은 그들의 도덕적인 신념이 담긴 마지막 요구였다. 그들은 권력의 계승이 아닌 해체를 원했던 것이다. 권민주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동정심이 담긴 오만한 웃음이었다. 훌륭하구나. 하지만 너희는 아직 어리다. 내 시스템에 바이러스를 심었다고 그런 허풍으로 날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다시 손짓했다. 당장 끌고 가. 하지만 한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단말기 화면을 권민준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60초부터 시작된 카운트다운이 흐르고 있었다. 이건 일종의 데드맨 스위치예요. 제가 1분마다 새로운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제가 심어둔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실행되죠. 보안 요원들은 잠시 망설이며 자신들의 주인을 쳐다보았다. 펜트하우스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권민준의 웃음이 사라졌다. 그는 쌍둥이의 눈에서 어떤 허세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제국이, 자신의 완벽한 시스템이 두 아이에게 무너질 리 없다고 믿었다. 그는 도박을 걸기로 했다. 내 놈들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다. 카운트다운은 계속해서 흘러갔다. 10, 9, 8. 쌍둥이는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다. 마침내 숫자가 0이 되었다. 한결은 카운트다운을 멈추지 않았다. 어떤 폭발음도 어떤 굉음도 일어나지 않았다. 잠시 동안의 정적. 권민준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떠오르려는 순간 이변이 일어났다. 서울의 야경을 비추던 거대한 통유리창이 갑자기 암전되더니 수억 개의 녹색 코드들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창문이 아니라 세계 최대의 디스플레이였다. 화면에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모든 비밀 파일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불법 자금 세탁 내역 정적들에 대한 암살 계획, 언론 및 여론 조작 기록. 권민준 제국의 모든 추악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동시에 한결이 심어둔 바이러스는 그 모든 데이터를 전 세계의 주요 언론사, 각국 정보기관, 그리고 그가 아는 모든 해커 포럼으로 실시간 전송하고 있었다. 권민준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철옹성은 무기가 아닌 정보에 의해, 폭력이 아닌 투명성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모든 힘은 비밀에서 나왔지만 그의 자식들이 그 비밀의 상자를 세상 한가운데서 열어버린 것이다. 그의 제국은 단 몇 분 만에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타워 전체에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보안 요원들의 이어피스에서는 외부 세계의 혼란스러운 보고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권민준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실망도 없었다. 텅 빈 왕좌를 바라보는 패배한 왕의 공허한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내가 틀렸구나.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다. 감상주의가 너희의 약점이 아니었다. 무기였어. 쌍둥이는 그를 더 이상 보지 않았다. 그들의 목적은 복수나 심판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버지를 멈추고 그의 그림자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싶었을 뿐이다. 데이터 유출로 인한 혼란은 그들에게 완벽한 탈출로를 제공했다. 한결이 미리 파악해둔 비상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그들은 아수라장이 된 타워를 유령처럼 빠져나왔다. 그들이 막 구출해낸 도시의 거리로 다시 섞여 들어갔을 때 수십 대의 특수부대 헬리콥터가 넥서스 타워로 향하는 것이 보였다. 뉴스는 속보를 쏟아내고 있었고 세상은 거대한 그림자 조직의 붕괴에 경악하고 있었다. 세상은 혼란에 빠졌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건강한 혼돈이었다. 몇 달 후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어느 조용한 바닷가 마을. 두 아이는 새로운 이름으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한결이 제니스 서버에서 빼돌린 추적 불가능한 소액의 자금은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을 구해야 하는 천재도 괴물 같은 아버지와 싸우는 전사도 아니었다. 그저 서로를 의지하는 평범한 남매일 뿐이었다. 그들은 저녁 노을이 지는 바다를 함께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어두운 유산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길을 선택했다. 그들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들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재능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지배자가 아닌 조용한 수호자로서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